자, 오늘은 재료학 8장 평면 응력의 적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평면 응력 상태하고 평면 변형률 상태에 대해서 좀 배웠죠,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선박이나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모두 이 다 평면 응력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요 상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더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평면 응력 상태가 실제 구조물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압력 용기를 통해서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평면 응력이라고 하는 건 응력이 이제 평면 내에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가 모두 한 평면 내에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g, 이 방향 스트레스는 없다라는 거고, 타우도 타우 xg나 타우 yg 성분은 이제 0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타우 xg하고 타우 yg가 0이기 때문에 감마 xg하고 감마 yg는 0입니다. 하지만 이제 입실론 g 특히 요게 이제 난제로 밸류를 갖는다 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응력 변환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 변환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이 이제 모어 서클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어 서클이 지금 이제 요 식들을 사인, 코사인들을 잘 이용을 하면 모어 서클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요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반지 이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변형률 변환 공식도 모어 서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타우 xy 대신에 2분의 감마 xy 요것만 다르고 시그마 x는 입실론 x, 시그마 y는 입실론 y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1에서는 8장에서는 이 평면 응력 상태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의 구조물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자동차 이런 데 쓰는 일반적인 이제 응력 상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면 응력의 예로서 이제 사실 선박이나 항공기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표면이 이 임의의 형태를 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계산으로 어떤 응력 상태를 계산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써야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구형이나 또는 이런 원통형 압력 용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 프레셔로부터 응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평면 응력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기 전에 음, 우리가 이제 압력 용기, 이 압력 용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어떤 깊이 있는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일단 이 구형 압력 용기, 지금 이 프레셔 베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두께가 얇은 구조물이고 쉘 구조물이라고 하는 건 이게 판 구조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비슷한 것들이 도미형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 항공기 날개, 잠수함, 특히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원통형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압력 용기로서 구라는 것은 이제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라는 거는 이 비눗방울 같이 비눗방울도 결국은 어떤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구형 압력 용기는 우리가 정유 공장에서 프로판 가스 저장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압력 용기와 일반 보호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제 이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런 보호가 있을 때 이 보호에 이제 수직하게 어떤 프레셔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면에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압축이 걸리고 이쪽은 이제 인장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어떤 프레셔가 점점 커져서 요 제일 시그마 맥시멈이 요게 이제 시그마 일드가 되면 그때 이제 영구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한번 쳐지면 힘이 이제 없어지더라도 이게 다시 이제 원형으로 돌아오지 않죠. 이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압력용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어떤 형태가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는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 우리가 잘 알지만 수직하게 작용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수평 방향은 서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0이 되죠. 서로 상쇄가 됩니다. 수직 방향에 이제 어떤 프레셔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요거에 의해서 여기 끝 단면에서 이제 이 두께에서 응력 분포가 이제 다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시그마 맥시멈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그마 맥시멈이 시그마 일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영구 변형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에 비해서 이거 훨씬 더 큰 하중을 견딜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이 하중이 점점 커져서 이 응력이 시그마 y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단면이 한꺼번에 항복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탱크가 바로 터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는 다르죠. 보는 여기서부터 이제 응력이 항복이 되지만 이 나머지 부분은 아직 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쳐지면서 더 이상 이 모든 응력이 다 이제 일드 스트레스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게 큰 변형이 생기면서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압력 용기를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아치 형태, 돔 형태 구조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하게 되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하중을 가해지면 결국 여기에 물론 이제 밴딩 스트레스도 걸리지만 밴딩 스트레스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단면에 동일한 압축 응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보보다도 이런 이제 아치 구조는 훨씬 더 큰 하중을 이제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께, 이 두께에 걸쳐서 응력 균일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막응력이라고 하고 또 이런 거를 막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막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두께 방향이 균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쉘 표면의 곡면의 접선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곡면의 이제 접선 형태 이제 응력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시그마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때 압력은 절대 압력이 아니라 이제 순 내부 압력 또는 게이지 압력이라고 해서 이제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외부도 있고 대기압이 있고 안에는 또 이제 어떤 기체의 압력이 있겠죠. 그거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여기서 호리존탈 방향 즉 이제 이 프레셔가 이제 아까도 이 단면을 보면 이 프레셔라는 게 이제 이 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호리존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위아래 방향이 되겠죠. 이 아래 방향은 서로 이제 상쇄가 됩니다. 남는 거는 오로지 이 방향, 즉, 이 수평 방향 이제 프레셔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 힘이 0이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프레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 투영 면적이 되면 요 프레셔에 의한 그 포스는 프레셔 곱하기 파이 아래 제곱 즉 이거 이제 단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각 성분마다 요 이 수평 방향 힘을 다 구하다 보면 결국 이제 코사인이 이제 곱해지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투영 면적에다가 이 프레셔를 곱해지게 되는 게 됩니다.
좀 요거는 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응력에 의한 반력은 이제 응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두께 균일하기 때문에 시그마를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요 지금 요 원주에다가 thickness를 곱한 게 이제 결국 요 단면의 면적이 되겠죠. 그게 이제 2파이 RM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경과 내경 그 중간에 미인 thickne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경이 되고 거기다 2분의 t를 더하면 이제 RM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시그마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뭐 사실은 RM이나 R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약분이 돼서 2T분의 PR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자르더라도 또 마찬가지죠. 똑같죠? 이건 뭐 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자르더라도 이 인장 응력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미소 요소를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는 이 스트레스가 계산이 되고 이렇게 잘랐을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 요 스트레스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어디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잘라도 요쪽 스트레스는 다 이제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인장 응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의 어떤 그 응력 상태를 분석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전단 응력을 한번 따져 봅시다. 요게 이제 바깥 표면이라고 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프레셔는 어떻게 돼요? 지금 프레스 여기가 이제 안쪽 표면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건 이제 바깥쪽 표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응력은 이렇게 걸리는데 이 안쪽 표면에는 사실 여기에 프레셔가 이렇게 어떤 그 평면의 수직한 방향 시그마 G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떤 마이너스 P라는 압축 응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응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바깥쪽부터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표면 요소의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 이게 이제 다 똑같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X는 시그마 Y도 시그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시그마 X와는 일정하다. 즉 이건 이제 모어 서클을 이제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우리가 모어 서클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의 응력이 다 같죠?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그냥 한 점입니다. 그렇죠? 한 점이죠. 그렇죠? 한 점이면 이거를 뭐 돌려도 어떻게 해요? 돌릴 수도 없죠. 그렇죠? 돌릴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어떤 각도든 즉 이걸 어떻게 돌려도 응력은 계속 같습니다. 예, 계속 시그마로 이제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은 항상 이제 여기 되는 거죠. 한 점이 되기 때문에 표현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바깥 표면에서 응력을 다시 이제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이제 시그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2t분의 P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3는 이제 0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최대 전다 능력은 요 X축 또는 Y축 회전을 고려해 보면 시그마 맥스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회전을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회전을 어떻게 되냐면 회전은 이 축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요 축 또는 요 축에 대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최대 전단위 X축 또는 이제 Y축 요 축으로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요 축으로 이제 회전할 때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요 Z축에 대해서
45도를 회전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이제 앞에서 했던 거죠. 요축에 대해서. 요축에 대해서 하면 지금 시그마 1, 시그마 x2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모서클 그렸을 때 요 면과 요 면이 이제 같은 점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시그마는 2t분의 PR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시그마 타우 맥시멈은 이거 돌려도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해서 45도를 회전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요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거죠. 요축. 그러면 이제 보는 거를 요축에서 보면 됩니다. 요축에서. 요쪽 면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G는 이제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시그마 Y, 여기가 시그마 Y가 시그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G, 요건 0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쪽만 주응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응력의 크기는 2t분의 PR 이렇게 되죠. 자, 요거도 이제 마찬가지로 모서클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하나는 여기가 시그마가 되는 거고 하나는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됩니다. 전달 능력은 다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시그마 우리가 x 만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타우 x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타우는 다 0이기 때문에 두 점 모두 다 x축 위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모서클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면 요거는 이제 그 각도를 돌리면 전단력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5도를 돌리면 여기가 이제 90도이기 때문에 45도를 걸리면 여기가 이제 타우 맥시멈이 되고 타우 맥시멈은 결국 시그마 그리고 2t분의 P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2분의 시그마 되죠. 그래서 여기가 4t분의 P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조금 뭐 보시면 요걸 이제 x축에 대해서 지금 회전을 시킨 겁니다.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 여기가 이제 시그마 x1과 시그마 y이 2분의 시그마로 이제 같아지고요. 요게 이제 전단력. 요게 이제 전단력이 생기게 되고 요게 이제 바로 타우 맥시멈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타우 맥시멈이라는 거는 요 x축에 대해서 돌릴 때 그렇고요. 또 마찬가지로 y축으로 돌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y축이나 x축이나 보면 다 이제 똑같은 경우가 되죠. 그래서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회전했을 때 우리가 타우라는 게 생기고 타우 맥시멈을 계산할 수 있고요. g축에 대해서 돌려봤자 그거는 전단력은 계속 항상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앞에서 이제 타우 맥시멈이 4t분의 PR이 됐죠.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의 단점은 이게 슬라이드별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전 슬라이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자, 여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쪽 표면에서 응력을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이제 바깥쪽 표면이 있고요. 안쪽 표면이 있고 안쪽 표면은 프레셔가 이렇게 압축으로 시그마 G가 압축으로 이제 가해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점 바깥쪽으로 가면서 이제 시그마 G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제 거의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삼축 응력 상태가 되죠. 우리 이게 아까 옆에서 이제 평면 응력 상태다 그랬을 때는 응력이 평면 내에만 있기 때문에 시그마 G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건 시그마 G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글쎄 이 다른 거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주응력은 아까 시그마 1하고 시그마 T는 2T분의 PR 요거 이제 구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3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도 이제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합니다. 최대 전단 능력은 마찬가지로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해야 이제 구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맥시멈을 구하는 게 이제 공식이 2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2.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뺀 게 요거가 지름이 되는 거고 그걸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요 반지름
이 반지름이 이제 타워 맥시멈이 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거는 우리가 모어 서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ET분의 PR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시그마 3, 즉 이제 X축하고 Y축에 돌렸을 때 얘기죠. 이걸 만약 Z축에 대해서, G축에 대해서 돌리게 되면 시그마 1, 시그마 2가 같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냥 타워 맥시멈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X축이나 Y축에 대해서 돌리면 하나는 ET분의 PR, 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P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빼도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빼면은 여기서 이제 4T분의 PR에다가 2분의 P를 더하면 여기서 타워 맥시멈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T가 R보다는 훨씬 더 작죠? 그렇죠? 압력 용기니까. 티크니스야 뭐 잘해봐 10mm, 20mm, 30mm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R은 뭐 사이즈에 따라서 몇 미터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R을 2T로 나눈 건 굉장히 큰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1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앞에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1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2T분의 R이 되고 타워 맥시멈은 4T분의 P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바깥쪽하고 동일했잖아요. 바깥쪽은 이제 어차피 이제 P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4T분의 PR로 이제 간단하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은 시그마 3 이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랑 비교했을 때 아까 T분의 R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값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1, 시그마 T에 비해서 시그마 3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시그마 3는 거의 P긴 하지만 아주 무시할 만큼 작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3를 0으로 보면 안쪽 면은 이제 마이너스 P라는 시그마 Z가 있긴 하지만 이 바깥면과 같이 이건 이제 시그마 G가 0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바깥 표면처럼 이축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공식으로 구했던 것을 여기서 모어 서클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모어 서클 일단 그리면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시그마 1이 이제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라면 요 마이너스 P는 거의 이제 0에 시그마 1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했죠.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값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모어 서클 이렇게 그려보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타우 맥시멈을 구해보면 타워 맥시멈은 시그마 1 플러스 P 나누기 2가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1은 2T분의 PR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더해보면 실제로 앞에서 보았지만 이제 요 값이 1보다 훨씬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요걸 무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45도 돌렸을 때 이제 타워 맥시멈이 2분의 시그마 1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지금 이거 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요 상태 됐을 때 요 시그마 x1과 시그마 y1은 요거는 2분의 시그마 1이 되겠죠. 뭐 요 p는 이제 거의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분의 시그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면 예, 요면 그렇죠. 예,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인장 상태에 즉 시그마 x1은 이제 2분의 시그마 1이 마찬가지로 시그마 y1도 2분의 시그마 1이 됩니다. 요건 제가 슬라이드를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예제 8-1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안지름이 이제 450mm고 벽 두께 뭐 이게 이제 두께라고 보시면 되죠. 7mm 이제 금속 반구를 용접해서 암축 용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견딜 수 있는 최대 공기 압을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시그마 얼라우블, 즉 노미널 스트레스의 얼라우블 스트레스가 115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타우에 대한 얼라우블이 이제 115메가파스칼일 때 이제 PA는 얼마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허용 수직 변형률. 요게 이제 슬라이드에는 제가 올린 자료 허용이랑 빠졌는데 허용 수직 변형이 0.04일 때 또 최대 공기압은 어떻게 됐냐. 그랬을 때 이제 요것들을 이제 다 요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실제로 요 압력 용기가 견딜 수 있는지 압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요 시그마 얼라우블 같은 경우는 ET분의 PR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A는 R분의 ET 시그마 얼라우블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115를 여기다 넣고 티크니스 T 7mm 넣으면 R이 이제 안찌림 450mm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7.16 메가파스칼까지 이제 견디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굉장히 큰 압력입니다. 이게 지금 요거면은 약 71m의 어떤 그 수두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즉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가 71m의 이제 수심 71m에 들어갔을 때 느낄 때 그런 정도의 압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우 얼라블 타우 맥시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타우 맥시멈 같은 경우는 4t분의 PR 요건 이제 x축이나 이제 y축으로 회전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PB는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4.98 메가파스칼. 요건 이제 훨씬 더 작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표면의 허용 변형률이 이제 0.0003일 때, 요때 이제 최대 허용 공기압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입실론 x는 우리가 이제 평면 응력 상태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아까 이제 이쪽으로 모두 다 인장이 걸리기 때문에 시그마 1 여기가 이제 시그마 x나 시그마 y가 다 이제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가 입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로 2분의 시그마 y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두 개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다시 2t분의 PR을 넣고요. 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거꾸로 P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 대신에 입실론 얼라블 넣게 되면 약 5.44 메가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타우에 대한 기준, 요거를 기준을 따를 때 가장 이제 압력이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부는 또 이제 강도가 좀 다르죠. 그렇죠? 용접부는 이제, 그 미터당 약 1.5 메가뉴턴을 초과하는 인장 하중이 걸릴 때 파단이 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안정계수를 여기를 고려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최대 공기압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때 이제 이 T 얼라블은 T 페일리어에다가 먼저 1.5 메가 뉴턴 퍼 미터를 이제 안정계수 2.5로 나누면 그럼 약 600 뉴턴 밀리미터가 됩니다. 일단 이제 단위가 다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로 이제 바꾸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시그마 얼라블은 이제 인장하주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단위 길이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T 얼라블에다가 사실은 이제 뭐 1m라는 단위 길이를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하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단위 밀리미터 단위 길이당의 힘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1mm를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면적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이 폭이 이제 1mm고 여기가 이제 티크니스가 t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면적은 이제 1 곱하기 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t가 아까 7mm였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누면 85.7 메가파스칼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P하고 시그마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제 PD는 시그마 얼라블로 이제 나눠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D는 5.3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이 사항을 종합해 보면 허용 압력 P 얼라블은 얼마냐. 요때 이제 지금 앞 페이지에서 전달 능력을 이제 지배적일 때, 즉 B인 경우에 그때 이제 P 얼라블이 가장 작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실 실제 구조물에서 여러 가지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하는 조건 중에서 이제 어떤 기준이죠, 그게. 그 강도에 대한 기준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P를 점점점 키워 나갔을 때 이제 빨리 그 기준에 도달하는 그 하중을 이제 찾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안전 하중이 되고 설계 하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통형 압력 용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원통형 압력 용기는 아까는 이제 구형 압력 용기를 배웠죠, 그렇죠? 구형 압력 용기가 사실은 가장 아, 이상적입니다, 사실은. 이상적인데 이제 구형 압력 용기는 아무래도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제작도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보단 조금 그 구형 압력 용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효율이 좋은 이제 원통형 압력 용기 예제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통형은 뭐 잘 알죠. 단면이 이제 원형을 가지는 원통형 압력 용기고요. 뭐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거죠. 압축 공기 탱크라든지 우리 뭐 소화기라든지 또는 이제 스프레이 캔이라든지 프로판 탱크, 곡물 저장탑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보겠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이런 원탕용 저장 탱크를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양 플랜트에 있는 해양 플랜트 이제 탑사이드에 이제 프로세스 장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그, 그 해저에서 이제 올라온 그 플로우 유체를 이제 담아두는 용기도 이런 형태의 이제 원통형 저장 탱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쓸 때는 이제 응력이 두 개가 달라져요. 즉, 이제 우리가 평형 조건을 생각을 할 때, 요거는 이제 길이 방향으로, 여기가 이제 길이 방향으로 우리가 단면을 자른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단면을 이제, 요 단면을 잘랐을 때 그때 평형 조건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그마 1, 이제 응력이 두 개가 다르죠. 시그마 1은 이제 원주 응력, 즉, 이 응력이 이제 원주 방향으로 돈다. 즉, 이제 원주 방향에 우리가 접한다라고 해서 이제 원주 응력 또는 후프라는 이제 응력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면은 요건 어때요? 지금 여기도 이제 투영 면적이 먼저 이제 투영 면적이 여기는 B고요. 여기는 이제 R인데 이제 R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P에 의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B에다가 B 곱하기 이제 R을 곱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결국 이제 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응력은 이제 결국은 내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응력을 적분한 거에 요건 이제 내력이 되는 거죠. 자, 요 내력에 의한 거는 시그마1은 시그마1에다가 요 부분이죠. 여기 면적. 여기하고 여기니까 여기가 이제 두 개고요. 그 다음에 폭은 B, 그 다음 두께는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해 보면 시그마는 T분의 PR 이렇게 되고요. 아까는 2T분의 PR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크죠, 그렇죠? 응력이 그거보다 좀 큽니다. 자, 시그마2는 이제 길이 방향 응력, 즉 이게 이제 이쪽으로 길기 때문에 길이 방향 응력 또는 축방향 응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앞에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앞에 구 형태나 반구 형태나 이런 실린더 형태랑 이제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2에다가 2파이 RT는 이제 P 파이 R의 제곱하면 시그마 2는 2T분의 PR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응력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닙니다. 즉 여기서 어떤 미소 요소를 따져보면 요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좀 작고요. 2t분의 PR, 2t분의 PR이 되는 거고 이건 좀 작고 여기는 좀 크죠, 그렇죠? 여기는 큽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 이제 t분의 PR이니까 그거 이제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압력용기, 구형 압력용기처럼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약 이 프레셔를 점점점 키우게 되면 결국 이 방향 응력이 빨리 커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길이 방향은 잘 안 터지는데 이 원주 방향으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시그마는 이 시그마 두 배가 되는 거고요.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대 전달 능력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먼저 바깥표면 아까 배웠죠. 바깥표면인 경우는 이제 시그마 G가 이제 0이죠. 프레셔가 닿지 않기 때문에 시그마 G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평면 내 최대 전단력은 먼저 이제 이건 평면 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G라고 쓰여 있는 건 뭐냐면 G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전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기는 지금 이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이걸 45도 회전을 하게 되면 생기는 전단입니다. 아까는 이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즉 구형 압력용이 이게 같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2 하면 0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그마 1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2배 더 크죠? 그런 경우는 0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빼보면 4분의 시그마 1, 즉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지금 2분의 시그마 1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t분의 PR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외 전단 능력, 평면 외 전단 능력이라는 건 이 방향이나 또는 이 방향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다르기 때문에 요 x 방향으로 회전하냐 y 방향으로 회전하냐에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x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요 시그마 1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2t분의 P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y에 대해서 회전한다. 이 축에 대해서 회전한다라고 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보이는 건 이제 요거죠. 시그마 2. 시그마 2하고 시그마 g. 요 시그마 g는 0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에 이제 여기서 이걸 빼서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2 하면 이건 4t분의 PR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요 절대 최대 전단 응력은 즉 x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생기는 즉 이제 여기에 요렇게 생기는 이제 전단 응력이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ET분의 PR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앞에서 뭐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그 모서클을 이용을 해서 구해보면 시그마는 이제 여기 있고요. 시그마 2는 이제 그거의 딱 절반이죠. 시그마 2는 이제 그거의 절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보면 결국 이제 이 타우 맥시멈,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타우 맥시멈은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 여기가 타우 맥시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2분의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2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4t분의 PR이 됐죠. 그렇죠? 여기서 시그마 1이 t분의 PR, 시그마 2는 2t분의 P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4t분의 PR이 되고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여기 이제 요 G축으로 지금 회전을 한 겁니다. G축으로 회전을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타우 맥시멈이 이제 이때 발생을 하고 여기 45도 돌렸을 때 여기 에버리지 스트레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시그마 x1하고 시그마 y2는 같아지고 요게 결국은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x축에 대해서도 해보면 뭐 쉽게 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는 이제 여기가 되고요. 아까는 시그마 2가 여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2에 해당하는 게 시그마 g고 이게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름이 더 커지고 원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2분의 시그마 1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 아까 t분의 PR이었잖아요. 시그마 1이 t분의 PR이니까 시그마 맥시멈은 2t분의 PR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x축에서 돌린 거 같죠? x축에 돌리게 되면 시그마 x와 r는 2분의 시그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 맥시멈은 또 2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안쪽 표면도 뭐 앞에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은 이제 요 시그마 g가 마이너스 p가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너스 p고 다른 거는 t분의 pr, 또 하나는 2t분의 pr이기 때문에 t분의 r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에 비해서는 어,
P는 마이너스 P는 거의 이제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일단은 무시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X인 경우는 이제 1하고 3를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1하고 3. 즉 이제 1이 더 크기 때문에 2보다는 X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이제 얻는 전단 응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3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하면 시그마 2 빼기 시그마 3 해서 이제 4T분의 PR 이렇게 되고, 시그마 G는 마찬가지로 4T분의 P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P는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바깥 요 안쪽 표면도 바깥 표면처럼 이축 응력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예제 8-2를 보겠습니다. 일단 강판을 맨들 주위에 감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강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압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아 가지고 그 트럭 위에 이렇게 말린 강판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강판을 이용해서 이런 그 압력 용기, 실린더형 압력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맨들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파이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에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감아 가지고 요 이제 모서리 부분, 이런 모서리 부분을 용접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헬리칼 조인트, 요게 이제 헬리칼 하다라고 해서 헬리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각도, 그 길이 방향의 각도, 이 방향의 각도, 여기가 이제 55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지름은 1.8m고 벽 두께가 20mm. 여기서 뭐 벽이라고 하니까 콘크리트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제 판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뭐 그 T분의 R 얘기가 이제 크다, 이게 1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많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R이 1800이고 두께가 20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거의 9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료 물성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압은 800kP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원주 방향과 길이 방향의 응력, 앞에서 봤죠. 이렇게 이제 미소 요소를 봤을 때 요게 길이 방향 응력 시그마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시그마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외 최대 전단 응력.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미소 요소를 보면 여기서 띄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께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보면 평면 내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전단 응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전단 응력 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둘 중에 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주 방향과 길이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1, 입실론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부의 수직한 또는 수평한 수직 응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미소 요소를 이렇게 띄워보면 원래는 이렇게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갔을 때 그때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설명했던 거 시그마하고 요게 이제 원주 방향 응력, 요건 이제 길이 방향의 응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요소, 즉 이렇게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걸렸을 때 이제 B처럼 이걸 회전을 시킵니다. 이 회전 각이 지금 여기서는 아까 여기가 55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각은 요각하고 요각 같고 요게 이제 35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타가 35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타만큼 35도 돌렸을 때 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에 대해서 돌리면 이제 이것들이 변하고 또 전단 능력도 생기겠죠. 그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모우 서클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를 구해보면 시그마 1, 시그마 2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각각 T분의 PR과 2T분의 PR에서 이제 시그마 원주 방향 응력이 2배 더 크다라고 했죠.
계산하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외 내와 평면 외 전달 능력. 요거는 이제 평면 내 같은 경우 G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G가 붙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외 같은 경우는 이제 X나 Y 방향으로 했을 때 이제 더 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앞에서 배웠을 때 지금 G에 대해서 평면 내가 더 작죠. 그래서 이제 4t분의 PR, 즉 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차이를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서 앞에서 이제 구한 게 지금 차이가 36이 되죠. 그래서 이거 반으로 나누면 18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나 Y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는 요거 중에서 이제 둘 중에 더 큰 거, 또 하나 시그마 3가 이제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 큰 거 중에서 이게 이제 더 크죠.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36 메가파스칼이 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주 방향과 길이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x하고 입실론 y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포화속 레이셔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 x와 시그마 y에 각각에 대한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x 방향이 길이 방향이고 여기가 x 방향이고 요게 이제 인덱스로 보면 이제 2에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 x가 입실론 2, 그다음 시그마 x가 시그마 2가 되고요. 이쪽 이제 원주 방향, 요게 이제 y가 되고 여기서는 인덱스로 보면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실론 y,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각각 입실론 1과 시그마 y가 되고 요게 이제 길이 방향의 응력이 2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쭉 넣고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 이제 구한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넣고요. 포화속 레이셔 0.3을 넣고 쭉 계산을 해보면 길이 방향이 이제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이제 원주 방향이 306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지금 원주 방향이 더 응력이 크기 때문에 그 방향이 이제 그 변형률도 더 크게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용접부에 대한 응력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여기가 이제 회전각 세타가 이제 35도가 됩니다. 35도가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모서클로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공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응력 변환 공식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를 이제 시그마 x에 대해서는 지금 길이 방향 응력 2t분의 PR,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y에 대해서는 t분의 PR, 요걸 이제 넣고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시그마 x하고 타우 x1, y1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 대신에 물론 이제 35도를 넣고 계산하면 시그마 x1과 타우 x1이 각각 47.8과 16.9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멀 스트레스 두 성분은 회전을 해도 그 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시그마 y1이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접부에 수직 또는 평행하게 작용하는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 요거는 지금 이제 여기 47.8이죠. 요게 이제 수직한 용접부의 수직한 응력이 되는고요. 평행 응력은 바로 이제 용접 요 엘리먼트의 요 요소의 전달 능력이 되죠. 그렇죠? 전달 능력이 16.9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해당되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용접부의 강도는 이런 모재의 강도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용접부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보에서의 최대 응력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보에서 걸린 응력이 굽힘 응력과 전달 응력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합해졌을 때 주응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 하중을 받는 보의 이제 A점, B점, C점, D점, E에서 이제 응력 요소의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A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점 같은 경우는 일단 압축이 걸리죠. 그렇죠? 압축이 걸리죠. 그 다음에 2점은 이제 인장이 걸리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전단 응력이 이제 0이죠. 둘 다.
맨 끝에서는 전달 능력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는 이제 구피 능력이 이제 0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중립측, C는 이제 중립축이 되니까. 대신 이제 전달 능력은 최대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제 굽힘과 요건 이제 압축 응력과 전달 능력이 이제 같이 걸리는 거고요. 방향은 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달력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요 오른쪽 면에 전달 능력은 다 아래쪽으로 이제 향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D점은 여기서 이제 압축 구피 능력이 인장 구피 능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이제 응력 상태가 되죠. 그럼 일단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A점, B점, C점, D점, E점에서 주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주응력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응력 상태죠. E도 이제 주응력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C도 이제 좀 간단합니다. C도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45도가 돌리면 여기는 압축 인장이 걸리죠. 요거 뭐 이제 요거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요 오른쪽 면은 이제 지금 마이너스 타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되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 면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우가 됩니다. 원이 좀 찌그러졌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가 오른쪽 면이니까 right라고 하고 여기를 upper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right고 여기가 이제 upper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45도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요점이 되잖아요. 여기가 R'이 되고 여기가 이제 U'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U'은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요게 이제 합력, 요 전달 능력들의 어떤 합력을 본다라고 하면 요거와 요거의 합력을 본다면 이 방향으로 어떤 주응력이 이 방향이 될 거라는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하고 합해서 이 방향에 주응력이 걸린다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이 요 오른쪽이 이제 압축이면서 결국 이제 전달 능력이 좀 있죠. 크진 않죠. 그래서 이제 대략 요 라이트가 이제 여기 정도쯤 되겠죠.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어퍼는 지금 전달 능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쯤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각도가 45도는 아니지만 45보다 조금 작았을 때 이제 주응력 상태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5도보다 조금 작아졌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2세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세타는 4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보다 작게 회전을 했을 때 이제 주응력 상태가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뭐 앞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D 같은 경우는 좀 더 돌려야, 요 D 같은 경우는 C보다 이제 45보다 좀 더 돌려야 결국 주응력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능력 상태입니다. 전달 능력 상태는 최대 전달 능력 상태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주응력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전달 능력 상태를 만들려면 이게 45도를 돌려야 되죠. 그렇죠? 45도 주응력 가가고 주응력이 발생할 때하고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할 때하고 45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45도를 돌린 거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뭐 이 자체가 원래 이제 그 돌리지 않고 그대로 자체가 이제 최대 전달 능력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돌렸을 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돌렸을 때 최대 전달 능력이 걸리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모어 서클을 갖다 그려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몇 도 정도 돌면 이게 이제 45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돌면 언제 최대 전단 능력이 걸리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그 BCD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요 이제 그림에서 B가 이제 우리가 각 요소에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고요. 그다음 C가 이제 주응력 상태가 되는 거고 D가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이 걸리는 상태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각 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미 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뭐 사실 이건 그림을 흔히 쓰지는 않는데요. 뭐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주응력의 방향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 주응력. 여기는 크기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실선은 이제 인장 주응력이고요. 점선은 이제 압축 주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힘이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위쪽이 인장이 걸리고 아래쪽이 이제 압축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거는 이제 중력 방향이 이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점 중립축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립축으로 오게 되면 중력이 이제 지금 요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순수 전단, 퓨어 전단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게 45도 돌렸을 때, 즉 이 방향으로 이제 인장 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 아, 이 방향, 즉 이제 중립축에서는 약 45도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압축인 경우는 이 방향이 이제 중력 방향이 있다가 중립축으로 오게 되면 지금 45도 방향이 이제 우리가 압축 중력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웹팔보 형태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단 지지, 양단 심플 서포트 조건에 대한 그림입니다. 뭐 거의 이제 비슷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압축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현이 됐고요. 위에는 이제 인장 주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선으로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은 45도 각도를 대략 갖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응력 등고선인데요. 이게 이제 주응력의 크기가 같은 점들을 쭉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향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이제 크기에 대한 것들만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에 힘을 가했을 때 가장 이제 인장 중력이 가장 큰 데는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밴딩 모먼트가 제일 크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갈수록 밴딩 모먼트가 이제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가 이제 가장 이제 사실은 높은 값을 갖게 돼서 이제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쪽은 예를 들어 이쪽은 이제 밴딩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시그마 B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시그마 B도 있고 타우도 있죠. 타우도 있죠.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이제 거의 주응력은 같아집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밴딩 모멘트는 크지만 여기 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축에 갔기 때문에 시그마 B가 이쪽 표면보다는 더 작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이제 여기에 비하면 이 경계 조건에 좀 더 멀기 때문에 또 이제 굽힌 모멘트가 여기가 이제 M 모멘트가 이제 좀 더 작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타우까지 따져서 여기서 이제 주응력이 나오겠죠. 시그마 안이 나올 거고 여기는 시그마 B 자체가 시그마 아니죠. 그게 이제 사실 거의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와이드 프렌즈 보 이렇게 I자 같은 형태인데요. 요런 것도 이제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보시면은 어,
특히 이제 전단력 분포가 여기서는 지금은 요 A, B, C, D가 있는데요. A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 능력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압축 능력만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E점, 요점은 이제 순수하게 인장 굽힘 능력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이제 C 같으면 순수 전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B하고 D는 이제 굽힘 능력과 전단 능력이 이제 동시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굽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대 응력은 B나 D에서 때때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이제 시그마 BA는 당연히 여기가 이제 시그마 B보다 더 크죠. 그쵸? 이게 분명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A가 중립축에서부터 더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B 포인트 같은 경우는 타우가 추가적으로 걸리죠. 그러면 이제 요거 타우에 의해서 주응력을 따지게 되면 이 B의 주응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전단 응력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B와 D에서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모어 서클로 한번 그려보면 시그마 A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압축이니까 좀 잘못 그렸네요. 하나는 0이고 한쪽은 이제 시그마 이제 BA라고 했을 때 시그마 BA가 됐을 때 이제 1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응력, 최대 주응력은 이제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요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점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밴딩 스트레스는 더 작습니다. 예, 밴딩 스트레스는 작기 때문에 뭐 여기 정도라고 했을 때 요때 이제 전단 응력 있죠. 전단 응력이 지금 요게 전단 응력이 이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작으면 여기 안쪽에 있을지 좀 크게 되면 요 바깥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단 응력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점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어, 여기도 이제 어, 전단 능력에 해당하는 게 요 위랑 같으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요게 이제 더 큰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큰 원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A점의 주응력보다 요 B점에서의 주응력이 절대값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 전단 능력도 어, 꼭 여기서만 제일 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물론 이제 전단 응력은 작지만 여기 C보다 요 수직 응력 때문에 이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것도 당연하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요 C 상태가 여기 이제 됐죠. C 상태가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C 상태가 C 있는 거는 이제 완전 순수 전단 상태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요 전단 응력은 분명히 작아집니다. 뭐 요 정도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수직 응력이 물론 작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더 크면 이제 예, 더 크면 요 바깥쪽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요거는 이쪽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여기랑 이제 같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어야 되고 이제 요점이 되죠. 요거는 이제 원이 겹쳐지진 않네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제 요 원이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 최대 전단 응력은 이제 여기가 되죠. 그렇죠. 요 값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요 C점에서의 그 전단 응력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의 어떤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비율이나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응력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조합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물이라는 게 한 가지 가지고만 받질 않죠. 그러니까
비틀림 하중, 대표적으로 비틀림, 굽힘 하중, 축하중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A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에 의해서 요게 이제 굽힘 응력이 굽힘 하중이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케이블에 의해서 요게 이 부가 전체가 이제 압축을 받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압축을. 그래서 이제 축하중이 조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앞에서 구한 이제 프레셔에 의한 마극력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 어떤 이제 무게가 찼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서포트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빔처럼 뭐 크진 않지만 빔처럼 처지는 그런 이제 보호의 역할도 하는 이제 원통력 압력 용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샤프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샤프트 끝에 이렇게 이제 기어가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요기에 의해서 이제 여기 비틀림이 걸리죠. 비틀림이 걸리면서 또 여기가 이제 서포트가 있고 여기에 힘이 걸리면 이게 이제 또 밴딩처럼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틀림과 굽힘이 이제 같이 조합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위치의 최대 응력을 따질 때는 여러 가지 응력에 여러 가지 하중의 응력을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런 조합 하중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하느냐. 먼저 이제 해석 지점을 선택을 하고요. 이거 이제 뒤에 예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복력의 산정이라고 했는데, 이 하복력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 리절턴트로 리절턴트인데요. 여기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즉 이제 그냥 결국 축하중에 의한 스트레스, 그다음 비틀림의 모멘트에 대한 스트레스 결과, 그 다음에 뭐 굽힘 모멘트 전단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각각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중에 의해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응력을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할 때 반드시 그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상태에서 합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만약 주응력끼리 더한다. 그렇게 되면은 주응력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시그마 1, 2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 각각 하중에 의한 주응력을 구한다. 그 주응력을 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루트가 되기 때문에 선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더하면 안 됩니다. 더할 때는 반드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그 차원에서 그 레벨에서 더한 다음에 그걸 합산을 해서 그다음 주응력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한 다음에 주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을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형률을 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해석 지점이 사실은 어디가 최대가 될지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해석 지점을 선택을 해서 계속 반복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 예제를 보면 여기서는 먼저 이제 A점을 이제 A점하고 B점을 생각을 해봅니다. A점하고 B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A점에는 이제 비틀림에 의한 전달 능력이 이제 요 A점을 이제 수평하게 미소 요소를 이제 잘랐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비틀림에 의한 전달 능력이 걸리죠. 우리가 이제 비틀림은 좀 물론 여기선 생략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단면이 이제 원형인 경우는 요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단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걸리죠. 전단력 비례해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A면 즉 가장 표면에서 비틀림에 의한 전단력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굽힘에 의한 수직 능력이 요 A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굽힘 능력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I분의 MR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 원형 단면에 대한 이제 I를 넣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비틀림에 의한 전단 능력이 있고요. 요거 이제, 굽힘에 의한 수직 능력이 이제 합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B점을 보면, B점은 일단은 그 타우 R은 A점과 동일하죠. 그래서 타우 R은 이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립축이기 때문에 굽힘 응력은 없죠. 굽힘 응력은 없고 이제 이 전단력 V에 의해서 전단력이 이 중심에서 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중립축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타우2가 됩니다. 타우2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전단력에 의한 전단력에 의한 전단 응력이 이제 타우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 전단 응력 상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주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어느 게 더 큰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게 더 이제 인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즉 이제 A하고 B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일부 응력의 일부, 즉 이제 굽힘 응력이 최대든지 아니면 전단력이 최대든지 전단 응력이 이런 점을 이제 인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내력인 굽힘 모멘트나 이제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점이 이제 C점하고 D점입니다. C점하고 D점. C점하고 D점은 이제 굽힘 모멘트가 최대가 되죠. 이 전단력은 컨스턴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굽힘 모멘트는 이 자유단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C하고 D가 이제 제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점은 전단력은 이제 이 비틀림 토크에 의해서 걸리는 전단 응력은 이 길이에 따라서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토크가 길이에 따라서 동일하게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전단력에 의한 전단 응력, 요것도 마찬가지로 길이에 따라서 다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점은 B점뿐만 아니라 길이방의 어느 지점에도 동일하게 됩니다. 길이에 따라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모멘트 같은 경우는 여기 C점하고 D점이 되기 때문에 A점보다는 사실 C점에서의 수직 수직 응력, 굽히면 수직 응력이 이제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C점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점은 좋습니다. B점은 좋지만 A점보다는 C점이나 D점을 따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C점이나 B점에서의 이제 주응력하고 최대 전단 응력을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계점을 선택을 하는데, 일단 해석의 목적은 사실 어디든 제일 큰 응력을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계점이라는 하복력이 제일 큰 곳의 단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면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 응력이나 또는 전단 응력의 값이 이제 가장 큰 지점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구조물이 복잡해지면 어디가 이제 최대가 걸릴지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한 보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할 수가 있지만 조금만 구조가 복잡해지면 사실은 수계산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튼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인계점이라는 건 여러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점을 해봐야지 어느 점에서 이제 가장 큰 주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이 걸리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끝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거의 쉬는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거의 1시간 15분을 채웠는데 아마 다른 강의보다는 조금 빡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시간을 더 쏟아서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보의 처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 질문 사항은 Q&A에 꼭 올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음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